여러분, 만약 당신의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며느리가 장례식장에서 사라진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책임을 회피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5년 만에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눈물을 참을 수 없을 겁니다. 201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해야 할 그날이 강명순 여사에게는 지옥 같은 날이었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보호자 어디 계세요? 응급실 복도를 가득 메운 의료진의 다급한 목소리. 명수는 피로 얼룩진 응급실 침대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기엔 그녀의 큰아들 35의 강민우가 차가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민우야, 엄마 여기 있어. 일어나 제발. 하지만 아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던 중 철골에 깔려 머리를 크게 다친 민우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보호자님, 죄송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명순의 비명이 병원 복도를 찢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우리 아들이. 그때였습니다. 며느리 박수진이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결혼 3년 차, 아직 어린 29의 며느리는 창백한 얼굴로 남편이 시신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하지만 명순의 눈에 비친 며느리의 모습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슬픔보다는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 끊임없이 떨리는 손, 그리고 자꾸만 휴대폰을 확인하는 불안한 모습. 장례식장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명수는 상주로서 절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수지는 제대로 상복도 입지 않은 채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라도 정신 차려야지. 이게 무슨 꼴이냐? 명순이 며느리에게 다가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잠깐 화장실 좀. 수지는 그렇게 말하고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 밤이 깊어갔지만 수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명순이 올케 새댁이 어디 갔어? 상주가 자리를 비우면 어떡해? 아니 요즘 젊은 것들은 도대체.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명수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명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수진이가 집에 들어가서 짐을 싸갔다고 합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봤대요. 친척의 전화였습니다. 뭐? 짐을 싸갔다고? 명순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아들의 죽음도 모자라 며느리까지 도망을 친 것입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조문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남편 죽자마자 도망가다니 저런 여자가 어디 있어?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야. 혹시 바람이라도 핀 거 아냐? 온갖 추측과 험담이 장례식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명수는 그날 밤 아들도 잃고 며느리도 잃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며느리를 잃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며느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민우야, 엄마가 며느리를 잘못 봤구나. 내가 그런 여자를 선택할 줄은. 장례를 치르는 3일 내내 수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명수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조문객들의 따가운 시선, 수군거림,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을 잃은 슬픔까지. 장례가 끝난 후 명수는 며느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수진아, 박수진, 문 열어.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며 살림살이는 그대로였지만 옷가지와 개인 물품들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정말 도망간 거구나. 명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수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친정집에 전화해도 우리도 모른다는 대답뿐이었고 친구들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명순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원망이 쌓여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들도 데려가고 며느리도 저렇게 도망가게 만들었을까? 2024년 12월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명순에게 시간은 그날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72의 나이가 된 명순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작은 아들 민준이는 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1년에 한두 번밖에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올게요. 아니다. 너는 내일이나 잘해라. 엄마는 괜찮으니까. 명수는 늘 그렇게 대답했지만 실은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은 이제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아들 민우가 살던 방은 5년째 그대로였습니다. 명수는 가끔 그 방문을 열고 아들의 물건들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보고 싶지. 엄마도 내가 너무 보고 싶구나. 그러던 어느 날 명수는 오래된 앨범을 정리하다가 며느리 수진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수진의 모습. 이 웃음이 다 거짓이었구나. 명수는 사진을 찢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사진 속 아들의 행복한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민우야, 넌 정말 저 여자를 사랑했던 거니? 대답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명수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도 했지만 그곳에서도 편치 않았습니다. 명순이 언니, 며느리 소식은 들었어? 5년이나 됐는데 연락 한 번 없어? 참 인정머리 없는 것 같네.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명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느 날 밤 명수는 혼자 저녁을 먹다가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외롭게 늙어가야 하는 걸까?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말 좀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이상한 전화는 그날 이후로도 몇 번 더 걸려왔습니다. 항상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침묵 그리고 죄송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끊김. 대체 누가 장난 전화를 이렇게. 명수는 불안했지만 번호를 차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전화가 수진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23일. 민우의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수는 아침 일찍 재래시장에 나가 제사 음식 재료를 샀습니다. 명순이 언니, 이게 벌써 5년이네요. 시간 참 빠르다. 단골 가게 아주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5년이. 집으로 돌아온 명수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갈비찜, 북어국 전. 하나하나 만들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만들었어. 내일 많이 먹어. 밤이 깊어갔습니다. 명수는 잠들기 전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민우야, 수진이 그 애는 정말 왜 그랬을까? 내가 알려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웬 손님인가 싶어 명수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명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5년 전보다 훨씬 여위고 초췌해진 모습이었지만
명수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박수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양옆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겨울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명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너는 죄송합니다, 어머니. 5년 만에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서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명수는 쌍둥이 아이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두 아이의 얼굴에서 죽은 아들 민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인매. 이 아이들이 네, 민우 오빠의 아이들입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그날처럼 크리스마스 이브를 하루 앞둔 밤에 명수는 멍하니 서서 눈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들어와. 일단 들어와. 명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그리움, 혼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쌍둥이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아빠 집이야. 남자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민서야. 여기가 너희 아빠가 자라신 곳이란다.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명수는 아이들의 이름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서. 그리고 여자아이의 이름은 민지. 모두 민우의 민자를 딴 이름이었습니다. 앉아라. 명순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5년 동안 5년 동안 어디서 뭘 한 거냐? 명순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말해봐. 왜 장례식장에서 도망갔어? 왜 연락 한 번 없었어? 내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지 알아? 수진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할머니, 우리 엄마 울려요. 여자아이 민지가 명순에게 다가와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엄마는 우리 때문에. 민지야 됐어. 수진이 딸을 말렸지만 명순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명순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진은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빠가 돌아가시던 그날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뭐? 명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걸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그날 아침에요. 수진의 고백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어요. 오빠에게 깜짝 선물로 알려주려고 했죠. 그런데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빠가 사고를 당했다고.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오빠님이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 뱃속엔 오빠의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 아빤 세상을 떠나시고 명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지? 오빠의 유산도 없고 저는 변변한 직장도 없고. 그래서 도망친 거냐? 명순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오빠 친구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장례식장 밖에서. 친구. 네.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오빠랑 같이 일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요.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열어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주시면서 봉투 안에는 현금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명순이 물었습니다. 그분이 오빠의 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니라고 했어요. 회사에서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무리한 공사 일정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회사에서 이 일을 덮으려고 한대요. 그리고 저한테 이 돈을 주면서 조용히 넘어가라고. 뭐라고? 명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제가 만약 이 일을 문제 삼으면 저와 뱃속의 아이들한테도 위험이 올 수 있다고 협박했어요. 회사가 큰 건설 회사랑 연결되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다고. 수지는 계속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뱃속의 아이들이, 오빠가 남긴 유일한 아이들이 위험할까봐. 그래서 도망친 거냐? 나한테 말도 없이. 명순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더 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겁쟁이에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저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요. 그럼 5년 동안 어디서 어떻게 친정도 갈 수 없었어요. 찾을까봐.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수진의 손을 보니 거칠게 트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맡기고 주말에는 청소일도 했고요. 명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거친 손에서 5년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너 혼자서 이 아이들을 키운 거냐? 네.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 아이들이 있어서, 오빠의 아이들이 있어서. 민서와 민지는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열심히 일했어요. 밤에도 일하고. 민서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피곤해서 울 때도 있었어요. 근데 엄마는 우리한테는 항상 웃어줬어요. 명순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이제야 온 거냐? 어머니, 저 병에 걸렸어요. 수진이 고백했습니다. 병. 췌장암이에요. 3기라고 하더라고요. 명순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췌장암이라고. 3기라고. 네. 6개월 전에 진단받았어요. 처음엔 계속 속이 아프고 소화가 안 돼서 그러려니 했는데,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속에 체념이 깔려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길어야 1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치료는? 수술은? 돈이. 돈이 없어요, 어머니. 이 아이들 키우는데 다 쓰고. 저는 괜찮아요. 그보다 수진은 쌍둥이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죽으면 이 아이들이 혼자 남겨져요. 친정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셨고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온 거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이기적인 것 아는데. 이 아이들만은, 오빠의 핏줄인 이 아이들만은. 수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명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며느리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일어나라. 어머니, 일어나라고 했어. 명순이 수진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꽉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구나. 어머니, 5년 동안 너 혼자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는 너를 원망만 하고. 두 여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서와 민지도 엄마와 할머니를 껴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엄마 안 아프게 해주세요. 명수는 쌍둥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들. 할머니가 꼭 엄마 낫게 해줄게. 그날 밤 명수는 수진과 아이들을 위해 방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늦었으니까 여기서 자거라. 내일 아침에 따뜻한 거 해줄게.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재운 후 명순과 수진은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아, 그 회사, 그 사람들. 어머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5년이나 지났고. 아니야. 이건 지나갈 일이 아니야. 명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내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그리고 명수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를 치료해야 해. 너는 아직 젊어. 포기하면 안 돼. 하지만 돈이. 걱정 마. 내가 방법을 찾을게. 다음 날 명수는 작은 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민준아, 형수가 왔어. 그리고 너한테 조카들이 생겼어. 쌍둥이야.
전화기 너머로 민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형수님이요? 쌍둥이라고요? 명수는 지난 5년간의 일들을 민준에게 설명했습니다. 수진의 임신, 도망친 이유, 그리고 현재의 병까지. 어머니, 제가 당장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형 일도 다시 조사해봐야겠어요. 민준아, 고맙다. 어머니, 당연한 일 하는 건데요. 형수님과 조카들, 제가 꼭 지킬게요. 일주일 후 민준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변호사 친구와 함께 민우의 사고에 대해 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형이 일하던 건설회사가 안전규정을 여러 차례 위반한 기록이 있어요. 그날도 안전모와 안전벨트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대요. 그럼 고소할 수 있어요. 늦었지만 증거들이 남아있고 당시 함께 일하던 노동자들의 증언도 받을 수 있어요. 명수는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5년 전 그 사람. 너한테 돈 주고 협박한 사람 기억나냐? 네. 얼굴은 기억나요. 우리 민우 위해서, 그리고 이 아이들 위해서 싸워보자. 이제 우리 혼자가 아니야. 수진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너 치료부터 받아야 해. 내가 집도 팔고 뭐든지 할 테니까. 안 돼요, 어머니. 어머니 집을. 집이 뭐가 중요하냐? 너랑 이 아이들이 있는데. 민준이 거들었습니다. 형수님, 제 저축한 돈도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 보상금 청구하면 치료비는 충분히 나올 겁니다. 한 달 후 법정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건설회사는 처음에는 발뺌했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피고 측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으며 고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유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으로 회유하려 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재판은 6개월간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수진은 명순과 민준의 도움으로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힘내세요. 조카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고마워요, 민준 씨. 치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수진은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무게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파이팅. 민서와 민지는 엄마를 위해 매일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엄마가 건강해지면 할머니랑 우리랑 같이 놀이공원 가자. 명수는 쌍둥이를 돌보며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명수는 민우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너희 아빠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지. 우리 닮았어요. 그럼 얼마나 닮았는데? 너희 아빠 어렸을 때랑 똑같아. 민지가 할머니에게 안겼습니다. 할머니, 우리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너희들 사랑한단다. 명순의 눈에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판결일이 왔습니다. 피고인 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억 원을 지급하라. 법원은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5천만 원을 부과하며 재판이 끝난 후 명순과 수진은 법원 밖에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오빠가 하늘에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민우가 지켜봤을 거야. 보상금으로 수진은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6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환자분 종양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대로만 가면 의사의 말에 수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6년 만에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명순의 집 거실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민서와 민지가 직접 장식한 트리였습니다. 할머니, 삼촌, 엄마, 빨리 와요. 이제 6살이 된 아이들은 키도 훌쩍 자라고 건강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니? 명순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트리 불 켤 거예요. 다 같이 켜야 돼요. 민준도 외국에서의 일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와 형수, 그리고 조카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셋하면 스위치 누르자. 하나, 둘, 셋. 찰칵.
트리에 불이 켜지며 거실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와,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간의 항암 치료 끝에 암은 거의 사라졌고 이제는 정기검진만 받으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여전히 몸은 약했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민준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민준 씨. 정말. 가족인데요, 뭘. 명순이 다가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진아, 올해는 정말 기적 같은 한 해였어. 저도 그래요, 어머니. 제가 살아있는 게 꿈만 같아요.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도 도와줄게요. 민서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섰습니다. 오울이 민서 요리사 됐네. 그럼 샐러드 만드는 거 도와줄래? 네. 민지는 아빠 사진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아빠도 같이 밥 먹는 거죠? 그럼 아빠도 함께해야. 명수는 민우의 사진을 식탁 한 곳에 놓았습니다. 민우야, 우리 다 모였어. 너도 같이 먹자. 저녁 식사 시간. 5사람 그리고 사진 속 민우는 둥글게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자, 감사기도 먼저 할까? 명순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이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명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민우도 우리를 지켜봐줘서 고마워. 우리 항상 사랑해. 사랑해요, 아빠. 쌍둥이가 외쳤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명수는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잠깐 나랑 밖에 나갈래? 네, 어머니. 두 사람은 눈 내리는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6년 전 오늘도 이렇게 눈이 내렸었지. 명순이 말했습니다. 네.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이었어요. 나도 그래. 아들을 잃은 날. 명수는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상하게도 그 눈이 지금은 다르게 보여. 예전엔 차갑고 슬프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요? 이제는 새로운 시작 같아. 모든 걸 깨끗하게 덮어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5년 동안 어머니를 혼자 두고. 아니야. 이제 그 얘기 그만하자. 명순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힘들었잖아. 혼자서 애들 키우고 병까지 생기고. 내가 더 힘들었어. 하지만 수진아, 내가 진짜 미안한 건 말이야. 명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한테 도망쳤다고 배신자라고 생각했던 거야. 너도 피해자였는데. 너도 무서워서 어쩔 수 없었는데. 나는 너를 원망만 했어. 어머니. 그리고 알아? 지난 1년 동안 너랑 아이들이랑 살면서 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 민우가 떠나고 완전히 무너졌었는데 너희들이 다시 일으켜 세워줬어. 두 여자는 눈 내리는 마당에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내 딸.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할머니. 뭐해요? 추워요. 안 들어와요? 쌍둥이가 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간다. 두 사람은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준이 기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캐롤 부를 거예요. 다 같이. 좋아. 쌍둥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민준의 기타 소리에 맞춰 모두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징글벨 징글벨 징글 올 더 웨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명수는 노래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우야, 넌 좋은 아내를 만났어. 그리고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남겨줬지. 엄마가 이제야 알았어. 내가 떠난 게 끝이 아니었어.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야. 식탁 위에 민우 사진이 촛불에 비쳐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6년 전의 그 눈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희망의 눈이었습니다. 1년 후, 수진의 건강은 거의 회복됐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이름은 민우네 집. 남편을 기리는 이름이었습니다. 민주는 한국에서 새로운 직장을 잡았고
주말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쌍둥이 민서와 민지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반에서 가장 밝고 건강한 아이들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명수는 손주들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었어. 여전히 가족의 중심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들은 민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빠, 우리 왔어요. 아이들이 꽃을 놓았습니다. 오빠, 우리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수진이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우야, 엄마도 건강해. 내 가족들 다 건강하단다. 너도 하늘에서 편히 쉬어. 명순이 말했습니다. 그날도 하늘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 눈은 축복이었고 희망이었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은 한 가족의 아픔이 눈물로 녹아내리고 새로운 희망으로 피어나는 순간을 담았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